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권리 변동부터 해가지고 테마별로, 세 테마 정도가 진행이 될 건데요. 앞에 OT 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핵심 강의이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서 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행착오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책을 한번 선택을 하면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2번 볼 거라면 아예 이 책에 손을 안 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 내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본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테마 1번 해가지고 권리 변동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한번 정리하는데, 권리 변동은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체크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정리된 걸로만, 체크된 걸로만 눈도장을 찍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우리가 권리 변동이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을 총칙해서 우리가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리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이고, 권리 변동, 다른 말로 법률, 효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건데요.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리 취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이 되는 거고, 변경되고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원시 취득이라는 거,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승계 취득이다 그러면 전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자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요것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원시 취득은 기억해 놓으세요. 원시 취득의 내용을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신축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선점을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선점.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점유취득 시효 245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합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부합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고, 간혹 가다가 우리 시험 보면 아닙니다만 그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유실물이다라고 하는 건데,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데 애울 때는 습득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빨간색을 표시했지만 여긴 전체가 빨간색은 아니에요. 신축, 그 다음에 선점, 시효취득, 부합, 그 다음에 습득, 요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승계 취득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딱 요것만요. 요건 다 기억하지 말고요. 특정 승계 안에 매매가 있습니다. 포괄 승계 안에 상속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 놓고요. 좀 머리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포괄 승계하고 합병 승계 요 정도까지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특정 승계는 나중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승계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특정 승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매수가 됐구나, 매매가 됐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속은 우리가 나중에 가면 상속인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 승계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그런 매매, 그 다음에 포괄은 상속인데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정적은 전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지는 않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 아닌가요? 난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자가 들어가는데 얘들은 설정적 승계라고 그래요. 근데 얘들은요,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요걸 나중에 처분행위라는 거, 처분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좀 연결해 가지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얘를 물권행위라 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물권행위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요 처분행위, 요것들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요런 게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용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주체 변경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요건 내용 변경에서는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던 게 어떤 거냐면 요게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게 소유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으로 뭘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것을 우리가 내용 변경이다.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요걸 연결하는 문제가 한 번 기출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집을 1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1억에 매매가 됐을 때 요 갑이란 사람이 집을 넘겨야 되잖아요.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집을 못 넘겼어요. 집을 넘기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 재산권 이전 의무가 요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것,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용 변경은 여기 유일하게 별 표시 하나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은 아닙니다. 전부 다. 여기는 파란색 별 표시 정도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도장을 좀 찍어 놓고 가시라고요.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 자,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는 거 있잖아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서 2번 저당권 순위가 승진되거나 또는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원래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데 뭘 갖춘 거죠? 등기를 갖춘 임차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기를 갖추면 뭐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힘이 바뀐다. 다른 말로 효력이 바뀐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작용 변경이다라고 해서 요 시험에 아마 우리 시험에 2번 정도 기출이 됐거든요. 2번 정도. 요게 1번 정도 기출이 된 거고, 요거 1번, 요거 한 2번 정도 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별 표시 정도 갖다 놓으시면 되고, 요건 상식선에 갖다 놓고요. 요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거, 요거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소멸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이 된 거예요. 집이 있었는데 화재로 다 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이행할 수 없거든요.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또 이 소유권, 이 목적물에 붙어있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이 모두 소멸할 거 아니냐. 그냥 목적물이 없어진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주체가 변경된 거거든요. 주체가 변경됐습니다. 요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는 포인트가 매매입니다. 매매 생각하면 되고 절대적 소멸은 멸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 같으면 한 10% 정도밖에 퍼센트가 안 됩니다. 100%를 잡았을 때 실제 가능 여부는 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체크한 것만 몇 가지 딱 읽고만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셔도 상관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시험에 나온 것만 체크해 볼게요. 법률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법률 요건 예를 들어보면 매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도 있어야 되고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도 있을 거고 조건이라는 거, 기한이라는 거, 뭐 아니면 또 최고한다든지 뭐 이런 알갱이들이 있어요. 매매 계약을 형성하려면 이런 낱개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갱이들을 법률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26회 때하고 28회 때 뜬금없이 문제를 물어본 게 뭐였냐면 요 최고권 아시잖아요. 최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개를 시험을 낸 거예요. 한 번은 최고가 나오고 한 번은 거절이 나왔는데 이걸 줄여가지고 의통, 관통 그러거든요. 이걸 낸 건 아니고요.
요 준법률행위, 요거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요렇게만 연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요렇게 의사의 통지하고요. 요렇게 최고하고 거절, 요 정도만 체크하고요. 나머지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거나 읽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28회 때하고 26회 때 한번 최고 거절을 냈잖아요. 최고라는 거 아마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추인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계약법에 가면 우리 그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너 수익 받을 거야 말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최고 같은 거, 이런 최고권이 뭐냐 할 때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다른 말로 의사의 통지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있고요. 거절권은 뭐냐면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거절권이에요. 이 거절권은 나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거든요.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의사의 통지 그러는데 준법률행위가 뭔지 의사의 통지가 뭔지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고와 거절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이 정도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할 수만 있으면 요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와 관련된 우리 확인 문제를 좀 볼 건데 그렇게 오래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해가지고 2번 정도 나오는데 1번은 그냥 한번 풀어보셔도 돼요. 1번은 굳이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 아까 여기 정답이 지금 5번이 되어 있는데 요것만 하나 체크해 볼게요. 요거 5번 지문 있을 거예요. 요게 요거하고 요거 정도 체크해 놓으세요. 요 두 개는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인 여부의 최고라는 글자 나온가요? 요 무권대리네요.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누가 하죠? 요거 갑이란 사람 본인을 무권대리 상대방 병이 있는데 이때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상대방 있잖아요. 병이. 요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당신 계약할 거예요? 추인할 거예요? 요 추인 여부거든요. 여부를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최고할 수 있다. 요 최고권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요 최고권. 요 최고권은 뭐다? 의사의 통지라고 해서 아까 여기가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입니다. 요렇게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4번 지문 하나.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민법 5번에 552조에 따라 상대방 최고화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자, 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최고잖아요, 지금. 요거 같은 최고거든요. 자, 요건 뭐냐면 5번은 요런 겁니다. 잠깐 올려놓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552조가 해제권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 얘는 집을 주는 거고 얘는 매매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요 매매 대금을 안 준 거예요. 요걸 안 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자, 계약을 해지하겠다. 채무불이행이니까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갑은 해제권을 행사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이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이 해제권을 당할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장이 답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갑, 너 이거 해제권 행사할 거야 말 거야 하고 이걸 최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고를 했어.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해제권을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해제권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당연히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해제권을 이제는 행사 못 해요.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렸거든요. 최고를 했어. 근데 해제권 행사를 안 해. 그럼 해제권을 소멸시켜버린다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는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거 최고. 그래서 요것들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법률 규정, 준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준 법률행위입니다. 준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4번하고 5번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 5번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다시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 법률행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요건 의사표시가 아니라 요건 법의 규정입니다.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 법률행위인데 항상 요게 나오면 요 최고하고 거절을 좀 찾아주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 거절. 그래서 요 최고를 찾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셔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의가 나오잖아요. 동의, 그 다음에 취소, 추인, 해제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사자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사자 의사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최고는 준 법률행위. 요 두 개만 외워하십시오. 요 최고하고 거절. 요것만 거절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3번 봐볼까요? 3번. 자, 34회 때 기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나오기 어려운데 요런 것들은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이게 형성권을 물어보는 거였었거든요. 요 형성권을 물어봐요. 이게 뒤에 보면 청구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청구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청구권이고 형성된다는 거죠. 이건 일방적 의사.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형성돼요. 효과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요게. 그럼 이걸 형성권 그래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상하게 애매하게 청구권이란 명칭을 써요. 청구권이란 명칭을 쓰면서 형성권인 것들이 있어요. 청구권이란 명칭을 쓰고요. 형성권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 여기다가 뭘 쓰냐면 혹시 분할 청구권 이런 게 있어요. 분할자가 들어가거나 또는 매수자가 들어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게 청구권 이렇게 뭔가 청구권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지만 원래 형성권인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증감이라는 게 있어요. 증감. 그래서 요 단어 분할이 있잖아요. 요 분할이라든지 매수라든지 요 증감이란 단어가 나오면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요런 단어가 나오면 형성권이라고 인식을 해버리세요. 형성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별도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여기서는 아까 요거요. 또는 5번 남았죠? 요 최고의 의사의 통지다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점유취득시효 있잖아요. 원시취득. 요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 매매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특정, 상속은 뭐라고 했죠? 포괄승계. 요 정도. 양도는 준법률행위인데 요거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그냥 순수한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요건 X가 된 건데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해 놓으세요. 요 단어 알겠죠? 그래서 형성권인데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형성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더라. 그게 분할이라든지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요건 형성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요 세 단어만. 근데 작년에 문제가 배정돼서 올해까지 또 나올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상환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1번이 잘못된 건데 작년 34회 때 뜬금없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냥 패스해도 괜찮고. 근데 항상 최고 거절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잘못 짝지어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괜찮아요. 요 문제는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전이 아니고, 얘는 나중에 가면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종의 처분행위다. 처분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이전적 승계에 해당되는 게 매매하고 상속 요 두 개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매매는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 요렇게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은요. 요렇게 해 가지고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당권 설정보다는 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포기 그러면 상대방 없는 거고요. 여기다 뒤에 또 나올 건데 공유 지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공유 지분, 요 포기라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합유 지분이 나왔어요. 합의 지분 포기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포기란 요 두 개 단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요거 상대방 있는 거고, 요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끝허리에 포기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포기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187조가 아니라 6조가 적용된다.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라는 거 하고요. 여기 최고 또 나오죠. 이 최고 정말 잘 나옵니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최고 거절은 무조건 기억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문은 2번 정도 하고 요 4번 정도, 요 2번, 4번 정도는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석을 하고 요 정도만. 그래서 이렇게 한 테마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와볼게요. 이제 법률행위 종류라고 되어 있는 테마거든요. 법률행위 종류는 항상 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잠깐만요. 여기 부분이네요. 여기 어디 갔니? 단독행위. 여기 단독행위에다가, 여기 종류에다가 별 표시를 좀 해주세요. 별 표시.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요 두 개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것하고 또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계약입니다. 계약. 요 두 가지.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 단독행위하고 계약 두 개 있죠. 요 구별하는 거. 문제 형태가 두 개거든요. 요것끼리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것끼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 형태 두 가지를 구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독행위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하나의 요 1인, 한 사람의 한 개 의사표시에 따라 뭐가 발생이 되는 거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성립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이란 두 개 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개 의사가 결합되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만 있으면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보통은 뭐라고 일방적 의사라고 표시하잖아요. 다른 말 일방적 의사 표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된다.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된다.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요. 자, 종류를 한번 봐볼게요. 종류가 어떤 게 돼 있냐면 상대방 있다란 말이 나오고요. 상대방 없다란 말 나오잖아요. 상대방 있는 건 뭐예요? 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없다 그러면 굳이 도달하지 않아도 되죠.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있는 건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요런 거요. 요런 거 열심히 하지 말고요. 맞히는 공부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느낌에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취소, 해제,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철회, 추인도 많이 쓰죠. 다 쓰네. 채무 면제.
이런 것들이고, 상대방 없는 건 유언, 유증이거든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포기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유죄포, 유죄포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 옛날에도 유명했던 그 연예인 있잖아요. 유재석 씨가 있었는데 그냥 유죄포, 유죄포 이렇게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건 유언, 유증, 유자가 들어가는 거고, 제자는 재단법인, 포기의 포자거든요. 상속의 포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요거 하나만, 요 두 개를 구별해야 되거든. 이 두 개를 구별하는데, 요즘은 잘 암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재석, 유재포, 유재포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곤란하긴 하더라고요. 답을 곤란할 수 있는데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다가 요 포기거든요. 요 포기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요 포기가 들어올 때에 아까 공유 지분 포기가 있어요. 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거니까 이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야, 나 지분 있지, 포기할 거야. 지분 포기할 거야. 그 의사가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공유 지분 포기나 하뷰입니다. 하뷰 지분 포기. 요게 상대방이 있어요. 있는 거거든요.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여기 소유권의 포기나 상속의 포기는 그냥 소유권 포기는 뭘까요? 뭔지,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버리잖아요. 휴지통에다가. 이게 소유권 포기거든요.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없어요. 없는 거지만 요거 공유 지분 포기나 합유 지분은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뭐예요? 있단 말이야. 상대방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땡겨놓을게. 잠깐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고개 돌리려고 하니까 고개가 아파가지고. 자, 여기 두 가지는 상대방 없는 거잖아. 요건 없는 거고. 요 두 가지는 상대방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럼 요게 두 가지를 구별할 때 포기자가 들어가면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는 거. 요걸 놓치면 또 안 돼요. 포기는 상대방 있든 상대방 없든 상관없어요. 포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세요. 포기자 들어가면 등기가 되어야 된다. 그 정도.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요겁니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계약인데, 자, 밑에 단독행위 특징 말고요. 여기 계약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계약하고 두 개를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요거요.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이 두 개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박스로 묶어가지고 내는 경우가 유행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단독행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게 다 거기에 단독행위인데 요거 해제가 나오거나 해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가 요 계약이라고 해볼게요. 계약 해제 요렇게 계약 해제 아니면 해제 이렇게 나올 때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혹시 나중에 가면 여기가 해제 계약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해제 계약 또는 합의 해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앞에가 해제가 나왔어요. 앞에 부분 달라요. 글자가 여기가 다릅니다. 해제 여기는 합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좀 달라졌다는 거.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요건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독행위 유명한 게 뭐냐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는데 문제 예약 완결하기 전에 예약을 먼저 하거든요. 요 호텔 예약, 매매 예약, 전세권 설정 예약을 해요. 예약은 계약이에요. 성질이. 근데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요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예요. 또 성질이. 그래서 계약 해제, 예약 완결권 요건 단독행위인데 여기 요 해제 계약이나 합의 해제 예약은 계약이다. 두 개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별을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채무 면제는 돈 안 갚아도 돼. 요게 채권자의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채무를 인수한다. 요 채무 인수는 너 대신 내가 돈을 갚아줄게. 요게 채무 인수거든요. 채무 인수는 또 계약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요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요거 요 두 가지하고 요거 요 세 가지. 요거 요 세 가지, 예약까지 요 세 가지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 두 개를 구별을 꼭 해주셔야 요걸 가지고 박스형으로 문제를 낼 때에 가장 헷갈리거든요. 그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파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처분행위, 여기 부담행위가 나오는데요. 요것은 이렇게 구별을 해볼게요. 여기다 구별할까요? 여기다가 지금 요게 처분행위가 나오잖아요. 두 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별해 보자고 메모에다가 요게 두 가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둘이 매매 계약을 맺을 거예요.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돈 1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이 매매 계약을 할 거예요. 청약과 승낙에 따라서. 그럼 매매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매 계약이 됐으면 뭐가 생겨요? 각각의 의무가 생겨요. 의무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행위라 그래요. 채권행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채무행위 해도 상관없어요. 채권행위 반대가 채무잖아요. 채무행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채권행위는 어떤 거냐? 1번. 자, 매매 계약이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렇게 이행의 문제가. 이걸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나오고 요게 다른 말로 이행의 문제. 이행에 문제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의무 부담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 들어오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을 할 건 뭐냐면 얘는 타인 물건도 가능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타인 것도 되냐? 가능하죠. 매매 계약은 타인 것도 되고 매매 계약이 아니라 처분행위. 그죠? 우리 임대차 계약도 타인 물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요거 구별하는 거. 요렇게. 그래서 요 의무 부담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다. 요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기출이 됐었네요. 요게 기출을 체크해 볼까? 요거. 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요렇게 연결하는 거. 요걸 시험을 낸 적이 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채권행위가 됐으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오는 거냐? 등기 넘겨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이전한다. 이런 것들. 그럼 등기가 이전되면 을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물권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아마 처분행위로 시험에 배정이 될 거예요. 이건 채권행위가 되고 얘는 처분행위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원인이에요.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원인, 결과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고 물어보거든요. 이행의 문제가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기출될 때에 요 시험 요거 이행의 문제하고 요 두 개를 비교했던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요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요걸 시험을 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덧붙일 건 뭐냐면 타인 물건 된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여긴 타인 물건이 되거든요. 얘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등기를 넘겨주거든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였는데 요게 23회 때 하고 그다음에 24회 때 기출이 됐어요. 보통요. 근데 그 뒤로는 잘 안 나와요. 이게 공유 쪽으로 문제를 배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봐요. 테마 2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테마 2번이거든요.
테마 2번인데 테마 2번에서는 두 개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꼭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여유가 좀 있다. 요거 계약하고 두 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머릿속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 지금 처분행위하고 자 채권행위가 쭉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럼 요걸 구별하세요. 요걸 하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채권행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 채권행위는 뭔가요? 그럼 계약. 무슨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은 다 채권행위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등기 이전하는 거 물권행위, 처분행위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나요?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같은 거 있죠. 여기가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권행위, 처분행위다. 이렇게 구별하시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다가 처분행위 중에 요 두 개를 더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게 뭐냐면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그다음에 채무를 면제하는 게 있거든요. 돈 갚지만. 그러면 여기 보면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한다, 채무를 면제한다 그러면 얘들도 이행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원래 채권행위지만 처분행위로 다룬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걸 외우시면 요걸 기억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여기 처분행위 읽고 싶으면 읽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책이라는 게 구성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안 읽어도 되는데 아까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밑에 요 정도는 구별해 놓으시라고. 자, 그럼 여기 테마 2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세 개네. 하나가 뭐예요?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해 주시고, 두 번째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구별해 주시고, 세 번째 요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 있죠? 요 세 가지를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문제 나와 있는 거. 요 필수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풀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여기 4번 보인가요?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되어 있잖아요. 32의 거. 그럼 아까 여기 상대방 있다라고 하면 뭐 상대방 없는 거 찾으면 되겠네, 나중에. 아까 유죄포 했던 거 기억나요? 유원이라든지 유증이라든지 재단법인 설립,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그래서 유유잖아 여기 유제포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접근하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시험인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지금 32회 때 나온 기출 문제잖아요. 요게 32회 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요게 이제 23회 때 아까 24회 때 나왔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잖아요. 의무부담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의무부담행위 요게 뭐였죠? 요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채권행위다. 채권행위인데 전부 다 뭘 찾으면 돼요?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계약. 근데 여기 아까 여기 다 계약이거든.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예약도 계약이고 계약이거든요. 채권 양도나 하나 더 쓴다면 채무 면제는 이게 처분행위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들, 요것들은 처분행위. 근데 그 뒤로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고 볼 건 아니고요. 요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 4번 지문은요. 유죄포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24번. 아까 나왔던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처분행위다라고 할 때 이런 거 좀 조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대방이 있는 거 없는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것도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실래요? 여기다가 요거 별 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33회 때 기출문제니까 여기 취소 동그라미, 추인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여기 유증 있죠? 유죄포. 요게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상대방 있는 거, 요거 1번하고 요 4번 문제를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하고 4번 정도만
1번하고 4번 정도만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유제포예요. 유제포. 요걸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테마 이제 3번이 나오는데, 자, 목적이 나와요. 여기 목적은 요게 중요합니다. 요 목적이다라고 할 때는, 자,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보통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민법 3조부터 해가지고, 4조부터 해가지고, 17조, 15조까지 쭉 나오는 건데,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 거고요. 자, 목적이 우리 시험 범위가 되고, 요 의사표시도 우리 시험 범위가 되죠. 그래서 비통착사각 나중에 뒤에 가보면,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나오잖아요. 네, 요런 거 이제 비통착사각은 뒤에 나오는 거고,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요 목적이에요. 목적을 보는 거거든요. 정확히는 목적하고 목적물은 구별이 됩니다만, 우리는 구별해서 문제를 내지 않으니까, 그냥 갑하고 을이 매매 목적물 집하고 1억 있잖아요. 두 개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는 게 목적일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매매 목적물을 가져가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물인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해야 되잖아요. 확정 가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사회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확가, 그 다음에 적사, 이렇게 네 개, 확가, 적사, 꼭 굳이 뭐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논술형은 외워야 되죠. 논술형은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뭐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느낌으로 알면 돼요. 아, 요거구나, 이 정도. 꼭 뭐 정확히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나중에 가면 요 사회적 타당성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자, 먼저 여기서는 우리가 보자고 하는 건 확정, 가능, 적법 요 정도만 좀 볼 거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능이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놓고 가자고. 여러분들 법률의 목적은 확정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가능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근데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이행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행기까지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돼요. 우리가 꼭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쓸 때에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으로 매매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약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을 잔금칠할 때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잔금칠할 때까지만 정해지면 되거든요. 그 잔금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행기. 요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잔금 친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어른들 보통 우리가 매매 계약할 때에 잔금 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까지만 매매 목적하고 대금 같은 게 정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요것만 하나 읽으면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가능이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이 실현 가능성은 사회 통념으로 정해요.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요걸 의미합니다.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요걸 말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사회 통념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의 반대가 뭐냐? 그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연결되는데, 요 원시적하고 후발적 불능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반드시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계약법까지 연결되거든요. 자,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면 갑과 을이
자,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이 있었고 목적물이 1억에 매매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요 목적물 있잖아요. 계약은 5월 1일 날 했습니다만 목적물은 예를 들면 4월 30일 날 소실이 된 거예요. 4월 30일 날 소실이 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야, 지금. 요 소실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원시적이다. 이게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계약을 할 때는 이때는 가능했어요. 집이 있었어요. 여기 집이 있었거든요. 집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행기 잔금치라는 게 6월 1일이다. 그럼 요 사이에서 계약 이후에 소실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약 이후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그럽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목적물이 불능이 생긴 거고 후발적 불능이라는 건 성립 당시는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있었어요. 계약시는 성립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이행이 가능했는데 그 이행 전에 잔금 칠하기 전 그러니까 그 잔금을 칠하기 전에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불능이 돼버린 거야. 불능이. 그래서 어떤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이미 소실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을 했다. 원시적 불능. 자, 그럼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계약은 성립이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립은 된 겁니다. 성립은 됐는데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효과가 뭐예요? 그럼 무효. 이걸 외워놔야 돼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되나요?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걸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있다면 여기 써놔볼게요. 저는 이걸 외울 때 옛날 과거에 원무계담이라고 외웠거든요. 여고계담이 아니라 원무계담 그랬어요. 원무계담 해가지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다라고 해서 원무계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외울 때게 여고계담 말고 원무계담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그럼 나오는데 이것까지 구별하진 않습니다. 나온다면 요게 나와요. 여기 이 단어만요. 목적의 일부가 불능이 생겼다 그러면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요거 있죠. 요 단어.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과 한 박스를 샀거든요. 근데 사과 한 박스 일부가 썩은 거예요. 썩은 거 일부가. 그럼 뭐예요? 전체 계약은 무효화해야 되겠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일 때는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요 지문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그러는데 이건 굳이 체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을 잠깐 봐볼게. 이제 다시 나오죠. 여기 옆에 가장 중요한 게 원시적 불능은 뭐와 연결된다? 무효입니다. 요게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입니다. 요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시적 불능 원무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아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꼭 외울 때 원자 하나, 그다음에 무자 하나, 그다음에 개자, 담자 이렇게 하나 외워 놓으세요. 그러면 계약법에 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원무계담 그래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1번 A씨를 한번 봐볼까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부 소실 전에 매매 계약 전에 수용 공용징수 전에 그 다음에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회복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매도했다. 그럼 이것도 뭐 전이네. 그죠? 매도하기 전에 포락이 된 거잖아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여기도 전이고 계약 전, 여기도 전이고 여기도 계약 전이에요. 그래서 이 전이 키워드가 돼요. 이게 키워드가 되니까 이 전을 가지고 원시적 불능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후발적 불능은 뭘로 가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 계약 후라고 되어 있잖아. 후. 여기도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후발적 불능은 후, 매매 후,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후자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도 얘는 유효예요.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건 조문은 나중에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나오는 문제인데, 자, 확인학습인데 지금 요 파트는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게 나중에 유연부담하고 전부 다 연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갖다 놓은 게 옛날식 문제를 이게 지금 계약법적으로 문제가 나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요게는 다 문제 형태가 옛날 과거의 문제예요. 지금은 다 계약법으로 문제가 배정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원무계담, 그게 중요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하고 담보 책임 요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잠깐 봐보면 그냥 요거 계약법에 나올 거예요. 매도인 갑과 매수자 을 사이 A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옳지 않는 것. 저는 항상 이 사실관계가 중요해요. 이 누가 누구에게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민사 소송도 그렇지만 누가 누구 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누가요? 을이 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얘가 매도자가 되고 얘가 매수자가 되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를 줄구장창 한번 봐보세요.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끝이니까 안 보이네, 글자가. 너무 길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요게 하나 들어와 있고요. 체결 후에, 그 다음에 체결 후에, 그 다음에 체결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전, 그 다음에 후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도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 와요? 그럼 전이다라고 할 때 여기 아까 요게 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뭘 말한다는 거예요? 얘는요. 얘는 원시적 불능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뭐가 돼요? 이제 후발적 불능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직 안 풀어도 됩니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뒤에까지 갔다 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후니까 뭐가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고 얘도 후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5번에도 후발적 불능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여기가 후발적 불능입니다. 이렇게. 그럼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원시적, 후발적 불능을 나눠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건데 자, 여기다 요걸 하나 써놔볼까요? 메모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기 전에 자, 여기 한번 원시적 불능 요것만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자,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개로. 그럼 요 두 가지가 지금 불능이거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였잖아요. 원시적 군대 소속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첫 번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시적 불능에서는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담보 책임. 우리 그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나오죠. 570조 이하에 나와 있는 것들 연결이 되고요. 여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요.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유연부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요 지금 문제 1번이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연부담의 문제니 채무불이행의 문제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신뢰배상을 해줘야 되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머릿속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가닥. 요 가닥을 먼저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기억하면 나중에 계약법은 그냥 하나 얻어먹어요. 소속만 중요하거든요. 소속을 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머리 돌아요. 어떤 놈은 계약처일상이고 어떤 놈은 뭐 위험부담으로 풀어야 된다 하고 어떤 놈은 채무불이행이라 하고 그게 소속이 정확히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요걸 먼저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좀 체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자, 요 3번 문제만 하나, 요게 가장 좋은 문제거든요.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요 문제는 기억을 해 놓고 가세요. 그리고 1번도 별 표시를 해 놓으세요. 나중에 한번 돌아올게요, 제가. 그러면 틀린 건데 3번 문제 봐볼게요.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건 잘못된 거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언제까지 가능하면 되죠? 이행기. 이행기까지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확정 시에 성립 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X.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네. 원시적 불능. 원무. 그 다음에 개 나왔네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디귿번에 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귀책 사유가 없죠. 여기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일 때 얘는 무효다라고 했는데 후발적 불능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니을번, 일부가 무효일 때는 뭐예요? 전부가, 원칙은 전부가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틀려보면 요건 X가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옳은 건데, 두 개는 옳은 건데, 요 문제 지문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건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요거 박스 기억해 두시고, 요 3번 문제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리변동부터 해가지고 법률의 목적 이 부분까지 지금 내가 정리한 거거든요. 지금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거 있죠? 그 정도만 일단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4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 한 권을 가지고 4번 이상을 보셔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반복해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